저희 아버지도 나 죽으면 제사 좀 해다오라고 저한테 요구하셨거든요. 절대 안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하겠다고. 2030들이 이 40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정치 성향도 민주당인데 나한테 꼰대짓까지 넌 한번 뒤져봐라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타겟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이게 40대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화력을. 일단은 저희가 먼저 당하기 전에 죽창 들고 일어나야죠. 별 수 있나요? 네, 청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읽다 이대남의 정치쇼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두 분 오늘도 오셨는데요. 한 분은 이제 많이 나오셨던 분이죠. 네, 한 분은 이제 새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부터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건진이라고 합니다. 아는 건 없지만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이력 하나만 말씀해 주시나요 혹시? 저는 좀 특이하게 15살 때부터 청소년 인권운동을 했었습니다. 2009년이었는데 그러다가 2013년에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이라는 걸 했고요. 그러고 대학을 안 가려다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을 갔고 지금 현재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동님 또 오셨습니다. 네, 뭐 저는 이 정도면 고정으로 해주셔야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유동이라고 하고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지금 대학교 거의 졸업하기 직전이고요. 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그러면 시의성 있는 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치라고 하면 정치라고 할 수 있고 좀 사회에 좀 더 가깝죠. 얼마 전에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두 분 혹시 제사 지내시나요? 저희 집은 지내는 집이긴 한데 네, 지냅니다. 혹시 지내시나요? 네, 지냅니다. 네. 저도 지내요. 저도 지내고 왔습니다. 네, 한국인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유교 문화에서 온 건데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사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제 옆에 있는 이 정욱 씨가 굉장한 애국 보수지만 제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썰을 한번 풀어주시죠. 썰이야. 일단 이 제사라는 문화가 전 솔직히 이러면 좀 세게 말하면 좀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제사라는 문화에 대한 약간 기준이 다 제각각이고 솔직히 음식 앞에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되게 엄청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보면은 엄청 소중하게 다루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제사 전에 먹지도 못하게 해요. 야, 너 이거 음식에 손대지 마. 야, 이거 정갈하게 놔야 돼. 이러면서 음식 앞에다가 심지어 넙죽 절을 해요. 근데 끝나고는 먹어요. 다 끝나고는. 그게 개의중지했다가. 그냥 이런 점들이 웃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할머님, 어머님, 며느리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대한민국 문화가 시댁살이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랑 본인이랑 일면식도 없거나 전혀 영감도 없는 조상들한테 음식을 해다 바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혹은 이틀 내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파김치가 돼서 친정으로 가는 이 전국의 며느리들을 보면은 이 명절이라는 거는 웃고 떠들고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워야 하는데 하루 종일 무표정에다가 한숨만 나오는 이런 제사 문화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걸 그대로 두는 거는 조금 미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제사가 이제 코리안 페미 제조기지 않나. 아니 페미니스트가 맞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사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반박할 때 취사병들은 1년 내내 그걸 한다. 근데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죠. 취사병들이 고생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여성 우월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입장이지만 이 제사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한국의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건 팩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하고 싶으면은 시켜 먹거나 사 먹거나
아니면 남녀가 같이 만들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시켜서 제사를 올렸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뭐 그냥 대충 이런 성격이셔가지고 치킨 사서 그냥 올려놓고 피자 사서 올려놓고 우리 아버지 신물물 좀 드셔보셔라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차라리 할 거면 그 정도.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어른 돼서는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별의 동인을 확인하고 차별을 해체하는 과정의 하나의 어떤 그 담론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주의 내지는 페미니즘을 반차별주의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또 여성 우월주의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그죠, 하죠. 그죠. 그 뭐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런 건 저도 반대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영적 측면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식 앞에 절을 한다라기보다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 조상님들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님들께 절을 하고 조상님들 맛있는 음식 드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의 의미가 되는 거라서 사실 그 옛날에 그 워마드에서 그 뭐죠 빵이요? 그 천주교에서 그 빵이 있대요.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네네. 그걸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한테 주면 그걸 아, 받아 먹는 거거든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포도주 나눌 때 같이 나눠. 맞아요. 네. 그게 예수님의 그 뭐 신체 네, 일부를 살점. 나눠주는 거라고 살점이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조롱했다가 막 한국 천주교에서 난리 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종교와 음식이라는 건 되게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좀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막 그걸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하셔라. 원하시는 분이 직접 하셔라. 저도 약간 그런 입장. 그래서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명절만 되면 왜 여자들만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뒤집어 엎고 막 나도 요리할 거야 막 이러고 그러다가 혼나고 막 그래서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쨌거나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느낌으로서의 어떤 그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사라도 없으면 가족들이 1년에 몇 번을 만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너무나 해체되어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라는 형식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고 뭐 조상님들 생각도 조금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꽤나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건 맞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명분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명분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 의미라는 건 확실히 인정해줄 부분은 있다. 하지만 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조상덕 본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 있는데 조상덕 안 본 사람들만 맨날 명절에 부침개 뒤집다가 가족 싸움 한다고. 그 글이 전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제사의 의미만 새기되 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다음에는 제사 할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것 같기도 해요. 진짜요?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 문화를.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도권이 생기는 때에는 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유동님은 어떻게 네, 뭐 저는 이게 좀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 믿는거나 불교 믿는거나 뭐 이런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로 기독교 깊게 믿으시는 분은 제사 절대 안 지내거든요. 제사는 지내는데 절을 절대 안 하거든요.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었어가지고 지금은 하시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게 저는 거의 나중에 제사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왜냐하면은 점점 이제 안 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제사를 마지막으로 직접 지내본 세대. 우리가 제사를 마지막으로 경험해 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 이제 막 제사 물려준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그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이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리고 저도 뭐 살아서 잘해야지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하는 게 저는 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마 점점 갈수록 없어질 건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끼리 모여서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그러한 문화로서는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제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추석이나 설날이라는 거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속 가더라도 휴일이. 뭐 그럴 때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 한 번 먹는 그런 문화는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제사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화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황동명서 뭐 그런 거 뭐 놓는 홍동백서 뭐 그런 거 놓는 방법 하나도 모르거든요. 아니 뭐 그건 고사하고 앞에 있는 한자도 못 읽잖아요. 아니 뭐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아무도 못 읽잖아요. 예. 한자도 못 읽죠. 근데 저는 이 제사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혈육이 아닌 이 며느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이 40, 5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들에서 이미 그런 문화가 뇌 속에 이제 가스라이팅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발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신세대이신 분들은 당연히 다 모두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제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미개하다고 말한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 뭐 음식의 절하가 이런 부분보다도 그냥 이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야 네가 해, 너가 해, 여자가 해야지. 그렇죠. 이게 그냥 진짜 너무 미개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했나? 그래서 문화가 못 따라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명절만 되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 횟수가 늘어난다는 낭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에 몇 번 만나는데 그냥 제사하지 말고 같이 뭐 놀러 가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던 이런 식으로 좀 문화가 점차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나 죽으면 제사 좀 해다오라고 저한테 요구하셨거든요. 절대 안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하겠다고. 제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시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사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당히 늘어난다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제사 없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사유가 그 840조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네.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가 하나 구성이 되거든요. 오. 근데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뭐 네. 혼인 관계가 파탄 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유가 있던지 간에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가 사유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마 사실 표면일 거예요. 제사로 인해 싸운다는 건 표면인 거고 다른 문제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로 이제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그럼 뭐 생각보다 제사는 뭐 다 의견이 비슷해가지고 그럼 제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가서 이거는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영포티 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포티 밈이 한국을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영포티 밈 얘기가 많고 이걸로도 싸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포티 밈이 일단은 한 가지 시각에서 비판적인 게 과거에도 어떤 세대를 특정해서 이 밈화시키는 건 계속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노인분들은 틀딱, 그리고 2030은 MG, 뭐 지밖에 모르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제 5, 60대는 이제 586 이런 식으로 밈화도 시키고 비판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영포티는 밈이 됐더니 반발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특히. 그래서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뭐 먼저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영포티가 반발이 많은 이유는 본인이 진짜 영하다고 생각해서예요. 진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돼요. 솔직히 6070 틀딱이라고 말하는 거 뭐 화는 내시겠지만 본인들도 알고 있어. 실제 촬영하고 계시고 급식들이다. 급식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 영포티들은 영하지 않은데 영포티라고, 그러니까 영하지 않는 사람을 영포티라고 부르는 건데 본인들은 진짜 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웃기더라고요. 영포티가 사실 원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다고 느끼고 어린 여자들한테도 먹힐 거라 느껴서 찝쩍대는 남자들은 원래 말할 때 영포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포티 밈의 완성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 나이키, 뭐 조던 뭐 이런 거에 집착을 해서 그런 거 쓰면 다 영포티인 줄 아는
그러니까 맹점을 못 잡는 것까지 영포티 밈의 완성이나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영포티들은 이런 걸 모를까? 그냥 난 MZ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MZ들 뭐 다 회사 가서 뭐 에어팟 끼고 이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영포티는 신기하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타겟팅이 돼본 적이 처음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영포티 밈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40대 분을 만나서 너 영포티를 하는 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용어예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나올 만한 용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그런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 젊은 사람들은 MZ라고 이제 뭐라 했었고 나이 든 기성세대들은 틀딱이라고 이제 놀렸었는데 본인들을 지칭한 용어는 딱히 없었단 말이죠. 비하의 의미로서는. 근데 이제 영포티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게 거의 비하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40대, 50대 분들이랑 가끔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뒤에 뭘 붙일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누구 좋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러지 않아 하는데 본인 나이 보면 50이거든요.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본인들이 그렇게 타겟팅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됐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막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20대 때 뭐 나이키 조던 신었다. 우리도 무슨 아베크롬비 입었다. 정작 우리 아베크롬비 잘 안 입는데 그거 한참 전이거든요. 그거.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은교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읽어본 건 아닌데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그 거기에 나오는 교수님이 나이가 70인데 마음은 아직까지 15살이라는 거야. 전 그 말 듣고 너무 공감했거든요. 왜냐면 전 아직도 15살의 교실에 있던 박건진의 마음이에요. 모르겠어.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박건진은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약간 이분들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어릴 때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약간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느낌은 공유하는 문화가 같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이에 따른 어떤 세대별 해야 되는 규범들이 존재했잖아요. 생애별 행위 규범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되게 잘 지켜지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파편화되고 개별화되면서 유튜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20살 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같은 문화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막 20살 여직원한테 고백하고 막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나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글을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40대 분들을 보면 약간 중간관리자급에 위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력 관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나 굉장히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내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할 땐 하고 또 좋아할 땐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 거지. 근데 약간 요새 느낌이 좀 체리피킹하는 사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권리는 말하되 의무는 말하지 않고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회? 그런 게 약간 영포티의 느낌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영포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열광하게 되는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중간관리자 내지는 어떤 40대에 우리가 기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서 되게 뭔가 영하게 보이고만 싶은 그런 게 너무 체리피킹처럼 느껴지고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영포티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너무 적확한 거야 이 단어가. 그래서 넌 영포티야 이러면 이제 부들부들 대는 것까지 영포티야. 그래서 야 너는 영포티가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건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뭔가 집단을 타겟팅해서 막 이렇게 막 매도하는 단어들이 사실 좀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좋진 않다. 하지만 거기서 오는 쾌감이 뭔지는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포티 분들이 잘 하셔야죠. 영포티 분들이 잘하면 그 좋은 PPT 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포티 분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린 여성을 꼬시고 싶은 영포티 분들은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요. 오지콤이라고 젊은 여성들이 40대 남성을 좋아하는 대상이 오지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왜 영포티라 부르지 않느냐?
이분들은 젊은 여자가 좋아하는 걸 좀 거부하는 살짝 그런 스타일. 뭔 느낌인지 알죠? 아, 너가 날 좋아하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좀 거부를 해야 좀 더 먹힙니다. 알겠죠, 영포님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잘생겨야 돼. 잘생기고 근육이 많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제 손종원 셰프나 뭐 아니면 공유. 네, 공유, 이재훈 뭐 이런 느낌이 딱 그 오지콤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영포티 분들 20대를 꼬시고 싶다 하면은 그런 영포티 행동에 나오는 뭐 그런 걸 하지 말고 오지콤의 정석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떤가. 네,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영포티 밈이 이렇게 완전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뭐 젊은 여성을 꼬시는 것도 있는데 이 영포티 세대가 꿀 빠는 세대인데 20대들한테 꼰대짓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너네가 뭐 공감합니다. 산업화를 했어, 민주화를 했어, 너네 뭐 했어? 너네 그냥 호황 시기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날먹한 애들 아니야? 근데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 때는 힘들었다 이렇게 해? 이런 꼰대 40대 꼰대들이 많기 때문에도 한몫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포팀이 어떻게 확산되냐잖아요. 결국에 이게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커뮤니티가 발살인데, 이 커뮤니티에 상주하고 있는 이 2030들이 이 40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정치 성향도 민주당인데 나한테 꼰대짓까지 넌 한번 뒤져봐라 하면서 하면서 타겟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이게 40대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화력을. 제 생각에는. 커뮤 네. 화력은 네. 2030 뭐. 네, 못 이겨가지고 그게 되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6070은 커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나간 거고. 그죠. 네이버 네. 댓글 다시죠. 커뮤 말고. 네이버 댓글 다시기 댓글에 때문에. 이놈들 천벌 받는 놈들 이러시는 그리고 분들이기 딱 때문에. 보면 알아요. 딱 이 나이대가 달았구나. 뭐 이런 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억하심정이 있는 40대들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2030의 총공세로 당해낼 수가 없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586인 민주당 지지분들은 실제로 그 민주화를 이루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진보 성향을 지지하는 건 몸으로 느끼고 스스로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제 40대 분들은 거의 안 겹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위성도 부족한데,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말했던 것처럼 꿀반 세대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IMF가 있긴 했어도 지금 40대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IMF 이후에 취업이죠. 지금 40대는 그렇죠. 거의 그런데 그럼 다르지 않나요? 그 09년 그 금융위기 때 난리였었는데 그때 분들 아닌가? 잘 모르긴 하겠네요. 잘 모르긴 해요. 20대 초반, 2000년도 초반에 보통 취업을 하지 않아요? 20대 중후반에 취업하니까 보통. 그쵸? 보통 지금 40대 분들이 뭐 아마 99학번, 00학번, 010이 딱 요때 그쵸, 맞아요. 많기는 해서 뭐 네. 남자분들이면 07 금융위기 걸릴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살짝 앞이네요. 그 영포티 단어를 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진짜 40대만 포괄하는 게 아니고 50대 초반까지도 포함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영포티라는 게 40대 초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대 전체면서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애매한데 40대 전체와 50대 초반. 근데 왜 영포티야 그러면? 거기가 영하지 않잖아. 저는 근데 영포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여러 별개 요소가 있지만 저 정치 성향 요소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영포티 밈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거기 항상 있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 그다음 매블쇼거든요. 그리고 뭐 주황색 아이폰 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외적인 거고 항상 보면 그 두 개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40대인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꼰대시래, 약간 이런 반발 심리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네. 정치 성향도 다른데 그 막 밥 먹을 때 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막 설교하잖아요. 너네들이 뭐 그러니까 요즘 막 그런 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40대에서 이제 2대남 10대남들이 극우화됐다. 극우화돼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무슨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극우 교육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데, 그럼 사실 더 반발심 들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못된 걸 알고 변할 텐데 정치 성향이. 그런 게 전 좀 정치 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거에 또 공감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었지? 민주당 사람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온 민주당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자아성찰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60, 70대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바라봤던 시각이 지금 2030이 민주당 보는 시각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기득권을 쟁취해서 뭐라 해야 되지? 타개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기득권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민주당 패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좌표 찍힐 텐데.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딱 그게 그 맹점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이제 자기가 훈수 두는 그런 걸 멈추고 우리도 이제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맞아요. 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 40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대로 봐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요. 40대는 소득으로 봐도 약자가 아니고 그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 그 집단도 국회에서도 거대 여당이고 그다음 의석수도 진짜 많고 그다음 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말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그러고 그다음 뭐 대통령 여당이고 하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조중동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조중동보다 MBC하고 JTBC가 훨씬 세요. 요즘 파워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본인들이 아직도 젊고 약자다 이런 현실과 괴리된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나오는 반발감?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영포티의 상을 그려보면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서울에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급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없죠. 거의 없죠. 현실은 사실 중소기업을 다니는 현장직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뭔가 영포티를 제가 딱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저도 뭔가 회사에서 뭔가 사무직으로 약간 좀 큰 빌딩에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네. 영포티는 어린 여자와 연애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니 하면 안 돼. 왜냐면 40대분들 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안 했을 수도 있지. 했으면 더 문제고 그냥 그거 나쁘지 않은 소득원이 될 것 같긴 한데 저의 어쨌거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첫 키스는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그 처음이라는 걸 경험할 때 순수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잖아.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의 레인지를 확 좁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30대는 자만추가 자보고 만남 추구잖아. 그래도 돼요, 30대는. 근데 20대 초반이 자보고 만남을 추구한다? 그럼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연애에서의 감정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손을 잡기까지의 그 두근거리는 마음, 이걸 100일 동안 지속하는 때 그 느낌, 이런 걸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만나는 건 나이 적은 사람의 경험을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마시고, 만나지 마시고, 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20대 여성분들 오지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건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네, 그래서 영포팀분들 노리실 거면 오지콤이 되라. 네. 아니 있긴 있어요? 그 오죽홈이라는 게 실제로? 있죠. 있어요? 실제로 만나라고 그거 그냥 잘생긴 젊어 보이는 40대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재훈 씨 배우를 보면 솔직히 40대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많아봤자 30대 중반이겠거니라고 하고 솔직히 이제 곧 있으면 막 김수현 이런 분들도 40대 된단 말이에요. 88년생이기 때문에 김수현, 임시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40대 우리 40대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착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포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따라가야 된다. 약속 관리를 열심히 하고. 네. 재밌다. 아니면은 공격을 그만 당하고 싶으시면 이번 선거 때 힘을 한번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선거 때 힘으로 하는 거고 여자 꼬시는 거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 바람이에요 그냥 공격 당하기 싫으시면은 이번 투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하고 한번 국민연금 조금 시기가 지나긴 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이 주변에 너무 우파 보수 사람밖에 없으니까 좀 반대 있는 분이면서 청년인 분도 함께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보면은 국회의원들도 진보 보수 둘 다 청년 국회의원들은 반대 성명 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 그랬던 거 생각하면은 저는 진짜 이 국민연금 개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성세대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 개혁안 저는 진짜 질타받아야 될 만한 행동이고 저는 이게 시기만 맞물렸으면은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시위에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어쩌다 보니 이게 그 탄핵 정국이랑 시기가 맞아가지고 이슈가 덜 됐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좌우 합쳐서 시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의견을 듣고 싶어서 혹시 먼저 말씀하시죠. 국민연금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거 일종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타 국가 이렇게 세법 공부해 보면 다른 나라에서 세법상 세금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 소득을 벌면은 물론 소득공제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낸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무조건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안 그런 나라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의 우리나라 구조는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구조고 지금까지 인구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그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급격하게 밑에 세대의 인구수가 적은데 위에 세대를 다 부양해야 되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부담해야 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인데 이거를 개혁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상관없으니까 난 모르겠다 식으로 개혁하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세금 개편할 때도 뭐 소득세 뭐 올린다. 법인세 약간 노는데 1%씩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소득세나 뭐 어떤 1, 2% 올린다 해도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과가 너무 스무스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또 그렇다면 그러면 그럼 우리 막 말하는 게 국민연금 그냥 내고 싶은 사람만 내고 없애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또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국가 입장에서 나중에 노령층이 됐었을 때 이 사람들의 노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어느 정도의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은 그냥 난 돈 내기 싫으니까 안 내고 나중에 안 받을래요. 막상 나이 들면 또 아쉽다니까요. 누군 받는데 난 안 받고 막 이러면은 또 아쉽고 왜 난 안 주냐. 그때 가서 또 난리 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딱히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 뭐 많이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 진짜 뭐 코인 다 사가지고 막 10배씩 오르고 뭐 그래야 돼요. 이제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개편해버렸는데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이미 다 포진을 해 있고 청년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그 청년이 나중에 낳을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일단은 저희가 먼저 당하기 전에 축창 들고 일어나야죠. 별 수 있나요? 지금 거기 개편안 보면은 그냥 저희 등골 빼먹어가지고 호의호식 하시다가 돌아가시겠다는 건데 이 제도를 없애거나 해요. 먼저 저희가 고려장 하러 가야죠.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저희가 죽는데 저희가 죽기 전에 지게 메고 빨리 보내드려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살 날이 저희가 훨씬 많이 남았는데. 이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영포팀 이미 또 이 국민연금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의 수혜자들은 사실상 4050이잖아요. 지금 6070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땐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의무 가입자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들었어요. 지금 노인분들은. 그래서 실질적 수혜자는 지금 405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반발감이 드는 게 6070도 옛날에 산업화할 때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우리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아이들은 부자로 살게 해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연설을 실제로 그때 독일 가서 광부들이랑 간호사들 앞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분들은 우리의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한 몸 희생했는데 4050들은 이 자식들의 국민연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좀 더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더 영포티 세대에 대한 거부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저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거는 지금 올려야 돼요. 근로 나이를 만 65세잖아요 지금.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리는데 뭐 이것도 또 말이 많아서 이러면서 청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나마 거기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왜냐면은 지금 옛날에 65세에서 70세와 지금의 60세에서 70세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상 저는 옛날에서 정년 60으로 했었는데 지금 60이 한 50 정도라고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바라봤던 60이 지금 한 75, 한 80 요 정도거든요. 진짜 일 못하는. 근데 요즘 너무 이제 우리나라 의료 수준도 올라오고 해서 한 65, 70 정도 되셔도 일하는데 크게 지장 없거든요. 뭐 질병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게 같이 올려야죠. 그걸 올리면서 국민연금을 만 75세부터 받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항상 별개로 취급하죠. 요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안 된다. 요거는 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사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인가 독일에서 그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출생이. 근데 그때 65세 기준을 정한 게 그냥 뭐 어떤 그 건강의 어떤 문제나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65세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65세라는 기준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실제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성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세대 간 계약인 거잖아요. 나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양해 준다는 개념인 건데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측면과 사실 문제가 엮여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계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그 효과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걸 바라보는 아랫사람들이 엇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연금을 둘러싼 어떤 사회 안전망의 문제로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중에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너 지금 저금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줄 거야 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투자도 해줄게. 그래서 뭐 이번에 700조 벌었다면서요. 삼성전자로. 그러니까 열심히 빡세게 하시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굴려서 나중에 주겠다라는 개념으로서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결국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너희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의 논의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임금 피크제나 65세 정년 연장과 이런 국민연금과 이런 논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민주노총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양대노총은 절대 임금 피크제 반대하고 정년 연장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청년들은 그럼 우리 일자리는 어디 갔냐 이러면서 되게 싸우는 양상으로 좀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원전을 다시 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국민들을 모아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때 원전을 돌리자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훌륭한 수기민주주의의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돌리고 싫었겠지. 근데 너무 큰 문제니까 이거 국민들끼리 우리 한번 타협을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졌더니 국민들이 이제 재고 따지고를 하는 거죠. 논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들어보고 산업계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환경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했던 게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우리 원전 돌릴 수밖에 없어가 국민들의 정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런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구나라고 점프업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연금 문제도 결국에는 그런 식의 어떤 공론화 과정, 다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년들 데려다 놓고 나이 많은 사람도 데려다 놓고 노인회도 데려다 놓고 다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인간의 존엄을 챙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방금 이제 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세제로서 돌아가게 되는 어떤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잠재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진 씨 같은 분만 거의 여의도에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거기 계신 분들은 본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출산이든 이 연금 문제든 그래서 답답한 거죠. 이거에 대한 어젠다를 거대 양당 모두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개혁신당에서 얘기했나요? 어그로 로직에 끌고 있는 뭐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그런 소수 정당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대선 후보일 때 했어요. 네, 대선 때 조금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논의가 단순히 내기 싫어의 논의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안 받으면 결국 노동연금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고 결국은 그래서 그분들이 범죄 저지르면 피해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잖아. 범죄 저질러서 감옥에 가. 그럼 감옥에서 그분들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사회 문제라는 게. 그래서 단순히 내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내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릴 것이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사회 취약 지점인 청년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말하는 지금의 고소득자인
그 나이 많은 사람들, 60대 부장님들은 어떻게 질 것이냐, 니네 월급 2억씩 받아가면서 니네가 더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로 전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맞습니다. 뭐 국민연금도 뭐 다 의견이 비슷하셔가지고 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가벼운 거부터.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당명을 바꾸겠다. 특히 피플 파워 파티라는 게 특히 사회주의 정당에서는 쓸 법한 이름이다라는 진짜 그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거래? 그건 아니죠? 그런 바꿀 때가 됐죠. 근데 그런 지적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외부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 바꿔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꿔야 된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원 중에. 그래가지고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데 후보로 나온 게 이제 미래연대당, 미래연대공화당, 미래를 여는 공화당.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게 길지. 이렇게 두 개가 압축됐다. 그리고 이유가 뭐 자유당, 공화당 이런 거는 이미 다른 소수 정당에서 쓰고 있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뭐 의견인데 라기에는 바꾸는 게 이게 미래연대당,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게 다들 지금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궁금. 일단은 당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니까 욕을 대차게 지금 처먹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이게 이제 당명으로만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 당명은 생각보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국민의힘 뭐 좋아하긴 하는데 왜냐면은 물론 안 좋은 일이 지금 많아지긴 했는데 이 국민의힘으로 현재 유지되었을 때의 좋은 기억도 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트렌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사회주의 정당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전에 당명들을 보면 뭐 미래통합당, 네.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이런 네이밍 신뢰나는 네이밍 센스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후보로 나온 것들이 미래연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미래를 여는 공화당 너무 길어요.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경우 또 미국 따라하냐 아니면 옛날에 뭐 독재 시대 때 그 당명 따라하려고 그러냐 이런 뭐 견제나 조롱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바꿀 건데 나온 게 그게 최선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새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역대급 당명 네이밍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거. 근데 저는 하나 동의할 수 없는 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잘 저도. 자유한국당이 저는 오히려 이 보수 정당의 가치는 보통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넣었고 심지어 거기 한국까지 넣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뜻하는 뭔가 딱 정당의 느낌이 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틀려나는 이미지는 제 생각에 그때 지도부가 틀려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때 탄핵 이후에 소모되는 정당의 이미지였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미지를 소모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뭐 당명은 늘 항상 처음 나올 때 다 조롱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 나올 때 뭐 짜장면 더불어 이러면서 엄청 뭐라 했어요. 무슨 당명이 이러냐고.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뭐 승리도 선거 승리도 많이 하고 뭐 이래서 이미지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익숙해진 거지. 국민의힘도 처음에 나왔을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니들이 무슨 국민의힘이냐고 무슨 이러면서. 근데 그걸로 이제 대선 승리도 하고 지선 승리도 하고 이러니까 했는데 그냥 저는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탄핵당했으니까 그 색채 지우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뭐 당명 먹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으니까 색채 지우기고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뭔가 하나가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당명 바꾸는 건 예사일도 아니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전에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 뭐 그러고 그 전에 민주통합당도 있었고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냥 뭐 좀 안 좋은 일 있다 싶으면 바꾸는 거라 미래연대가 됐든 미래가 여는 공화당이 됐든 뭐 익숙하면 다 거기서 거길 거다. 근데 뭐 중요하게 그 껍데기만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 코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코어는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4개월짜리 뭐 바꾸고 미래통합당처럼 또 지선지자마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미래통합당도 그 황교안 대표 때잖아요. 네. 끝나자마자 없어졌단 말이에요. 당명. 그때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당명 바꾸기가 아니라 총사퇴를 하셔야 된다. 총사퇴요? 지도부 총사퇴요? 아니요, 국회의원 총사퇴요? 국회의원 총사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 니들 판이니까 니들이 한번 해봐. 우리 나가서 우리 장외에서 빡세게 너희 문제 제기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올게. 가 되든 아니면 정말로 쇄신을 하든.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는 게 쇄신은 아니거든. 아니, 쇄신이긴 한데 네. 뭔가 약간 야리꾸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100년짜리 정당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런 이름이 나올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5년짜리 정당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의 네이밍 자체가 5년 뒤에 바꿀 거니까 우리 이거 하자가 되는 거거든요.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낫다고 보는 거예요. 자유와 한국이 들어가잖아. 사실 제가 진보신당 연대회 찬당 준비위원회라는 정당에 이제 정당원으로 활동을 해서 09년부터 제가 입당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당시 진보신당이라는 당이었는데 그 1심의 사건으로 그 민주노동당에서 나와서 만든 PD들의 정당이죠. 네. 그 제가 중앙당 대의원 활동을 했었어요. 나름 당 간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당명을 바꾸자. 우리 총선 줬고 대선 줬고 이제 정당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의 노동당이 된 건데 그때 제가 밀었던 당명의 이름이 뭐냐면 무지개 사회당이었거든요. 사회주의의 사회도 가져가되 저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의 어떤 운동을 전 되게 지지했었고 그래서 무지개라는 단어가 그 소수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동당은 아예 소수자와 다수자가 싸우는 현장에서 우리는 소수자의 편에 선다 무조건이라고 편파적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걸 그 강령에 선언하고 있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대립할 때 우리는 무조건 노동계 편에 선다라고 편파성을 선언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라면 우리 무지개 사회당 해보자 이런데 대차게 까였고요. 저도 결국 노동당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정당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년을 가져갈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강령과 당헌의 핵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낫지 않냐. 그리고 니네 이거 100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할 거는 지금 뭐 당명 바꿔가지고 내수를 지금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총사퇴 한번 하고 진짜 니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만약에 총사퇴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보궐하는 거죠. 그죠? 그 108석 정도가 싹 다 어차피 그 의미가 없는 게 그 108석이 지금 그 거기에서 또 국민의힘이 못 가져오잖아요. 그 지금 남은 데에서. 그쪽으로 되죠. 그러면 사퇴 문제가 아니라 없애야 정당에 해산해야 돼. 거기 지역구 보면 대구, 경북 막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대기만 꽂아놔도 당선되는 그 지역들. 그래서 총사퇴도 어차피 무소속을 가장한 누군가가 또 나와서 되면 그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네. 근데 몇몇 개는 뺏길만 하지 않을까요? 김재섭 의원 당선된 그런 데 좀 위험하죠. 도봉이 원래 민주당 지역구죠. 흔히 이제 국힘 내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지역구들이 이제 거긴 진짜 어렵고 사실 거기는 이제 상대 후보가 너무 못해가지고 당선된 거고 물론 잘하시긴 했지만 그 바로미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지역구 무너지면 백석 미치다. 조경태 의원이 아니라 저기다 윤상현 의원 지역구 무너지면 국민의힘 백석 미치다. 조경태 의원 지역구 무너지면 80석 미치다 이런 거 있거든요. 바로미터. 왜냐하면 사실 조경태 의원 그 사하을인데 거기도 말만 부산이긴 한데 그렇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모양새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조경태 의원이 거기 민주당으로 2번 했어요. 거기서. 예.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 무너질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if죠, if. 총사퇴는 의미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또 전한길 씨가 총사퇴 주장하고 있지 않나? 전한길 씨가 총사퇴하고 그 지선 보이콧해라. 맞아. 지금 보이콧하라고 막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약간 비슷한 논지예요. 총사퇴하고 다만 이제 여기는 투쟁하는 게 이제 자유를 위해서 한번 숙고해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정 선거를 위해서 숙고해야 된다 이런 걸로 총사퇴하자고. 이미 짜여진 판이니까. 네, 뭐 이미 짜여졌으니까 거기 왜 들어가냐 약간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은 또 그 얘기 하니까 또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게 윤석열 선고 세간을 세간 아주 흔들고 있죠. 그 왼쪽에서는 사형을 내렸어야 됐다. 그래서 직위원을 공격하고 오른쪽에서는 무기징역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또 때리고 있고 이게 또 그리고 또 서로의 또 민주당도 내에서 갈리는 게 무기징역이면 만족한다는 또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쇄신을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가지고 이 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뭐
뭐 법률은 아예 저는 잘 몰라서 뭐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저는 정치적으로만 보면 이거 같아요. 무기징역이면 사면을 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사면 염두해주고 그냥 무기징역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무기징역해도 윤석열 대통령 100% 다 안 살고 나와요. 제가 봤었을 때 이번 정부에서 좀 힘들 수 있는데 다음 정부쯤 되면은 그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누가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사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의외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집권 5년 차쯤에 사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문재인처럼.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4년 차 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5년 차 때 좀 지지율 안 좋을 때쯤에 한번 사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 대의를 위해서 한번 사면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왜냐면 사형하면 사면이 안 될걸요? 사실 뭐 어떤 법 제정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번에 무기징역 받으면 사면 금지법 뭐 추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이 뭐 만들어진다고. 근데 뭐 그거 해도 그 대통령이 하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징역 반산 진짜 참 불쌍한 게 한 6개월 재판 때도 그 좌쪽이든 우쪽이든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렇죠. 뭐 한쪽은 무슨 뭐 그 성상납 받고 뭐 공정하지 않고 뭐 엄청 까이고 이쪽에서는 왜 좌파냐 너 이러면서 까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옮기신다며요 고등법원으로. 근데 옮기기 전에도 욕 계속 먹고 옮겨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무기징역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최소 무기징역 이상은 왜냐하면은 그 전 거에 대해서 뭐 장관들 뭐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좀 세게 나왔잖아요. 그 내란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내란 수배니까 내란을 법원에서 애초에 인정을 했는데 뭐 사형 무기징역밖에 나올 게 없는데 뭐 무기징역이면은 사실 지기현 판사가 그나마 낮게 준 거죠. 사형은 안 때린 거니까 둘 중 하나면 무기징역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형이면은 사면이 안 되나요? 전두환 옛날에 사면되지 않았어요? 전두환도 사형이잖아. 이건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전두환도 무기징역 선고예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나온 거예요? 아 맞아. 뭐가 선고되면 사면이 안 된다고 듣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그냥 완전 정치적으로 비교하는 건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형이 안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무기징역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단 무기징역 저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그 한덕수 총리랑 이상민 장관이 7년, 23년 네, 맞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덕수 총리 23년 나온 거 보고 와 일단 내란 인정되고 그걸 되게 네. 세게 했구나. 그리고 확실한 사실이 있잖아요. 포고령. 거기에서 국회 활동과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냥 뭐 본인 입장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데 이미 너무나도 위법한 포고령이 거기에 딱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발뺌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중에 하나니까 그냥 무기징역 나올 걸로 예상했고 또 그거에 관해서 또 민주당이나 혁신당이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법사위 통과했나? 네, 통과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건데 저는 이거는 꼭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들어가셔가지고 못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떻게 헌법에 뭐 어떻게 박아놓은 거 안 되나? 전 그건 아주 동의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딱 옆방에 딱 해놓고 네,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면 가셔야 돼요. 안 그분도. 안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분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긍정적인 그거다. 네, 시그널이다. 근데 저는 근데 반대로 사면감지법은 반대하는 게 이따가 대통령 테스트 얘기할 때 나올 거지만 서로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시켜 줌으로써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림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특히 뭐 강력범죄나 이런 거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면했을 때 거부감이 크지만 이런 정치범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범죄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은 특히 뭐 범죄가 죄질이 나쁜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정치 보복성이 있는 건 솔직히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래서 이런 보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면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대통령 사면이 있어야 되는 건 맞으나 그래도 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조항까지는 그래도 뭐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권한을 조금 줄이는. 네, 줄이는 거는 동의하는데 아예 원천 반대는 전 안 된다 생각해요. 특히 그리고 조국이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하는 게 본인이 사면돼서 나왔는데 거기 들어갈 일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좀 거기 들어갈 일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선고 전에 주위에 변호사분들 몇 분 계시니까 물어봤었을 때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딱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법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명확해요? 보자마자 내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아 그래요? 어떤 변호사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법을 그러니까 헌법 교과서를 조금이라도 봤던 사람이라면 국회 들어가는 순간 이거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아니 군인이 국회 유리창을 깼다니까? 근데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왜냐면 내란죄에서 이야기하는 폭력이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폭력에서 말하는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력은 광의의 폭력이어가지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상 끝나는 거여서. 국회 들어가 국회 이미 끝났어요. 사실. 그거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제안하고 국회에 들어갔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포고령까지는 이제 저는 거기에서는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고령을 하고 행동을 안 했다면은 진짜 경고성이었다 하고 끝했으면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군대가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보여주기식이어서 체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그 경찰들도 문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원들만 들어가게 하려고 막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허술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 막으려고 했는데 잘 못 막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그래서 뭐 많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장파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옛날에 대선 때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짜 뭐 경고성 계몽을 하고 싶었다면은 저는 하다못해 국민 대통합 뭐 메시지 뭐 국민 대담화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위헌 정당 심판을 하던가 뭐 이것도 뭐 부작용은 컸겠지만 심판을 했었거나 아니면은 계엄을 할 거였으면 진짜 그냥 딱 그것만 알리고 진짜 행동은 안 하고 짜잔 우리 진짜 계엄이 아니라 행동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까지만 했으면 법리적 다툼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네, 빼박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도 무기 아니면 사형이 나올 것 같았는데 네, 뭐 사형이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결국에는 죽은 사람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실패했고. 네, 그래서 저도 무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기현 판사 이 내용 보니까 너무 계획적이지 않고 허술했고 뭐 다친 사람도 없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무기징역이다 이런 느낌으로 쓰긴 했더라고요 판결문도. 그래가지고 뭐 그냥 딱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뭐 2심 가서 어떻게 더 올라가거나 혹시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역사에 한번 내 이름을 남겨야겠다 하는 판사님이라면 20에서 사형? 왜냐면 또 대법원이 있으니까. 대법원 어차피 낮춰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내가 역사에 한번 남겨보겠다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 사형 나올 것 같은 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어서잖아요 이번에 2심부터는 그래요? 내란전 재판부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어요? 네. 아니 근데 그 대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 네, 그러면 2심은 그래서 사형. 그냥 무기징역 고정이네요. 그러면 네. 무기징역 2심은 사형이 고정. 뛸 수도 있다. 네, 그 정도. 근데 궁금한 게 조희대 임기 전에 2심이 완료를 할까요? 임기 끝내고 고등법원으로 보내잖아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아직 한참 남았을걸요? 27년까지. 아, 27년이면 금방이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저는 그래서- 대법원 판단 올해 안에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접하면은 2심 때 질질 안 돼, 끌고 올해 안에 이재명이 대법원 임명하면 그때 보내버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633 원칙 여건 해당이 안 돼요? 내란은? 안 그건 될걸요. 모든 사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선거법만. 아 선거법만. 선거법도 안 돼요. 633 선거법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들어오면 뭐 6개월 내에 1심 내고 3개월에 2심 내고 3개월 내에 대법 내고 그게 원칙인데 안 되죠.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아니면 하루에 찍히는 대법원 판결 네이밍을 보면 무슨 뭐 2019 다 20003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십 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쓰는 게. 뭐 사형 나올 수도 있겠네요. 2심 가서. 어차피 3심 가서 무기징역 나올 거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하신 분이라도 대법원장이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 어떤 정권에서 지명한 대법원장이라도 그분들은 그 나름의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대법원장으로서의 그 사법부 수장이란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색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배제를 하고 법리적인 영역에서만 최대한 다투기 때문에 역대 다 대법원장들이 저는 뭐 그래서 대법원 결국 무기징역 나올 거 같아요. 뭐 재판 거래를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오늘 오기 전에 그 개헌 관련 영상들을 한 4개 정도 보고 왔거든요. 너무 화가 나던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긍정적으로 미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번 더 잊지 않으려고 그 영상들을 봤어요. 국회 군인들이 들어가고 헬기가 내려앉고 그 유리창이 깨지는 그 순간 그 국회 보좌관들이 마지막에 로텐더홀 앞에서 스크럼을 맺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건 사형이 나와야 했다. 왜냐면 이진관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부터의 내란과는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격이 그 당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리고 한덕수도 너 평생 공직에 있었다며 그러니까 더 엄벌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지겸 판사의 논리가 전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다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아니요, 비엘탄 개봉하라고 이미 내용이 나왔고 사람들을 쏠 예정이었어요. 그 김성현 대령인가? 그 사람이 국회 그 한강 넘어오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후속 부대에. 그 사람들 들어왔으면 시민들 싹 다 끌려 나갔고 지금 다 수방사 지하 벙커에서 지금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들어보니까 뭐 독사를 시키네 뭐네 막 난리 났었잖아.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시민들과 그 군경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서 못한 거지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형 사유로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가 돼야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란을 확정지었다는 것은 되게 고무적이나 감형 사유가 너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진관 재판관은 단칼에 이거 감형 사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기현 재판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지 않았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네 내란을 해볼까? 내란이 아니라 계엄을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잖아. 2023년부터 이미 치밀하게 계획이 되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시가행진도 해보려고 국군의 날 행사 들어갔던 거잖아. 제 동기들이 거기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것을 우발적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위험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좀 그걸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실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그런 논리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지? 저는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계엄이 내란이냐? 계엄이 내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으로 국회에 군인들이 쳐들어가는 게 내란이지.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그 빨간색 레드카펫 있잖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번에 국회에서 무슨 뭐 계엄할 때 국회 동의받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이상한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아니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언제 국회 동의를 받고 있어? 바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정치로 풀 문제를 자꾸 사법화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정치 사법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고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면은 정치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법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쿨하지 못해요. 그건 본인들이 정치적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가서 그걸 정치적으로 막으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아내 법으로 다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건 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정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의 문제를 사법의 문제로 자꾸 돌려서 계속 재판을 받게 만드는 과정이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 문제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저는 계엄이 계획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기엔 너무 허술한 게 일단은 그냥 일반인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단 국회 통제하기엔 너무나도 적은 병력,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날짜가 잘못됐어요. 일단은 국회 본회기 중이었거든요. 그때 12월 3일이 본회기 중이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싹 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민주당 의원들도 회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금방 왔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본회기만 끝나도 그때 제가 알기로 12월 말에 본회기가 끝나거든요. 진짜 계획적이었다면은 본회기 끝나고 다 지방 내려갔을 때 하면은 계엄을 그렇게 몇 시간 만에 해제를 못 하거든요. 의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게 많았다. 그래서 판결에서도 그 전후조사를 해봤을 때 계획이 너무나 허술해서 옛날부터 준비해왔다는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거를 감형사유로 둔 거 아닌가? 저는 자신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진짜 국회가 먹혔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왜냐면 헬기가 가는 걸 막았고 그 수상사에서 그다음 MCRC에서 겨우 돌려가지고 승인 지시를 했고 그리고 김성현 대령이 이제 너희 한강 넘지 마 이러면서 이제 후속 부대가 못 들어갔고 근데 그런 사정들이 조금만 잘 굴러갔으면 쉬웠어요. 너무 쉬운 일이었어. 국회 장악하는 것은. 저는 이거 자신감이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쉽잖아. 그냥 군대 특전사가 와가지고 군대 내려앉고 계획대로만 됐으면 11시 정도의 군인들이 왔더라고 국회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국회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운이 좋았던 거야. 정말 운이 좋아서 해결됐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 시간 테이블로 이렇게 끊어져 있던 걸 보면 정말 그 군경의 소극적 대처와 시민들의 도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정말 적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그것을 끊어내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솔직히 전 지금 이 방송 못 찍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이게 전혀 우발적이었다고 보지 않아요. 좀 너무 강하게 말했나요? 제가 개혁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가지고 네, 제가 그때 군인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계속. 네. 네. 저 그때 제가 생활관에서 그 군인 입장으로 봤거든요. 군 사병으로서 막 나가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총으로 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로 지금 광주에서 이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된 거다. 어떻게 씻을래 이거를 하는 생각으로 와 저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무력하고 나 지금 뛰어나갈 막 동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 우리 어떻게 지금 밖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타령하자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미안해 너가 나가면 개헌군이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대가 계엄을 경험해봤던 상황이 됐다고.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전 이건 사형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감정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근데 이게 계엄이 가장 크게 저는 실패한 사유가 그 예전과 지금하고 다른 거를 인지를 군 수뇌 그 계엄 수뇌부들이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군인이면 상명하복할 거고 당연히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그 사실 우리한테도 총 들려주고 어디 가요? 국회 가는데 국회 왜요? 어디건 쳐들어가서 장악해 하면은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이준석 의원 그 유명한 그 시끄러 입맛 나왔던 그 영상 보면은 경찰들이 막는데 경찰들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왜 막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거 시계 돌려서 80년대로 돌려보면 의원이고 뭐고 그냥 군경 쫙 들어가서 장악이란 말이야. 저는 진짜로 서울의 봄을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보셨나? 이제 그렇게 이공수 왜 안 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그래서 저는 그 21세기와 21세기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2024년과 1980년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인지 못했던 게 아닌가. 1980년대였었으면 무조건 됐죠. 위에서 하라는데 무조건 해야지.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20대들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똑같잖아요. 우리 뭐 10대들한테 민주 교육 시킨다고 다 뭐 민주당 지지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썼잖아요. 민주 교육 뭐 해가지고 똑같은 거. 저는 그걸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반대였던 것 같은데 현재가 과거를 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을 보면서 서울의 봄과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이 온다가 너무 좀 고마웠고 우리 사회의 국격, 시민의 품격이 이 정도로 높아졌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던 현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네 다음은 시간이 2시간 남았는데 짧게 얘기하고 쉬었다가 2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엔추파도스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엔추파도스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가짜 야당, 그러니까 이 여당 민주당을 위해서 가짜 야당 행세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일단 저는 국민의힘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그 정도의 인재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 하나 하는 것만 관심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엔추파도스라고 하기에는 국민의힘도 당원들의 힘이 꽤 강력하거든요. 당대표 선거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만 여태까지 당원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뽑아놓고 보니까 무능했던 것 뿐이지. 뭐 여태까지 뽑아놓은 당대표들이 싹 다 뭐 다 연결돼가지고 엔추파도스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뭐 전한길 씨나 그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죠? 네. 윤어게인 분들이? 근데 그 엔추파도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엔추파도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슨 선거 싹 다 보이콧하자 그러고 무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왜 자꾸 윤석열이 보수의 진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보수의 뭐 상징과도 같았던 박근혜를 잡아놓고 아 그죠. 그게 그리고-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그리고 당 와가지고 당 뽀개버리겠다더니 진짜 당 뽀개버린 다음에 이재명 1년만 기다리면 감옥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계엄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죠. 이러면 맞아. 이게 진짜 가짜 야당 아니에요? 이게 맞아. 진짜 가짜 야당인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엔초파도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진짜라고 윤석열 다시 데려오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윤석열은 정통 보수가 아닌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겉표면만 보는 건지 내부 속사정을 이렇게 깊게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집권했을 때의 정책을 보면은 이건 좌파 정책 아니야? 그래서 띄용했던 정책들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또 정통 보수 적자가 아닌데 그 두 분은 그분 뭐 한동훈 씨는 이제 뭐 떨쳐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치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막 보수의 희망이다, 보수의 뭐 하신다, 보수의 이제 뭐 억울하게 당하신 우리 보수 대통령이다 이러고만 하면서 비호하고 윤석열을 반하는 사람들 다 엔추파더스, 좌파, 친북, 빨갱이, 뭐 간첩 이렇게 매도하는 게 저는 이 같은 시대를 사시는 분들이 만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진짜 웃긴 게 그 장동혁이랑 김민수를 뽑은 분들이 윤호개인 측이잖아요. 요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했다고 이제 뭐 김민수도 사실 화교였다. 뭐 장동혁이 엔추파더스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그냥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명했던 이제 밈이 있죠. 그 막 주저리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죽어 이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토론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 맘에 안 들면 쟤는 그냥 화교였다. 쟤는 그냥 엔추파더스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저번에 찍었던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토론 문화가 좀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이게 모든 잘못된 게 다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정선거는 저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지구 평평론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선거 그 개표위원도 들어가 보고 제가 가봤거든요.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제일 유명한 것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계속 민주당만 나온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그게 한 번 돌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요. 그럼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 거는 민주당 거는 거기 분류된 걸 넣는데 그럼 국민의힘만 나오지 그럼 거기서 민주당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영상 찍어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뭐 선거는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2명 오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2명 오고 뭐 저 개혁신당이었으니까 개혁신당 쪽에서 2명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그 실시간으로 따라라라락 들어가면서 표수가 다 나눠져요. 거기서 문제 있다 그러면 멈추고 꺼내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데 지구 평평론으로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막 남극도 데려간 적 있더라고요. 한번 남극인가 북극 데려가고 뭐 저게 이거다 해서 뭐 저기 물리학과 교수가 나와서 설명해주고 해도 다 아니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무슨 뭐 이상한 서버가 어쩌고 일장기 뭐 개시기시 깍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전 그건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분들이 신념형일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신념형인 건지 아니면 생계형인 건지는 궁금한데 어쨌든 그거는 사실일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고 웃긴 거는 그러면 이게 우파 진영에서만 있었던 거냐? 예전에 저기 무슨 선거 엑스파일인가 해가지고 김어준 씨도 주장했었어요.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면 다 부정선거래.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 한 번 해서 저하고 그 부정선거 얘기 더 이상 못 나오도록 싹 다 없애야 된다. 맞아요. 이게 부정선거가 문제예요. 부정선거. 이거 누가 자꾸 퍼뜨리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요즘 10대들에서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니라는 증거 없잖아요. 봐봐요. 아니, 저희가 수개표인 거 알아. 전자개표가 아닌 건 아는데 한 표가 들어갈 때 하나가 카운팅 되잖아요. 그럼 그걸 조작하면 어떡해요? 원래 10표 들어갔는데 11표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민경욱이 재판했을 때 그걸 다 까봤어요. 실제 그거랑 그 기록상이랑 일치되지 않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지구 평평론이랑 똑같아. 내가 말할 때만 구체로 보여주고 사실은 반구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분들 논리가 그래요. 이거 저 조작이다. 막 달간 거 다 조작이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제대로 할 거면 옆에서 얘가 10장을 세고
10장 카운트, 10장 올라가는 거 보기. 이렇게 하면 오케이라는 거지. 근데 다다다다다다 해서 다다다다다 올라가면 그 숫자를 믿을 수 있냐, 그 데이터를. 실제로 부정선거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해찬, 김대중이 부정 개표 기계를 중국에다가 받아와가지고 20년 동안 그거를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지금에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네. 김재동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존경만 대단한 분이네. 진짜 존경하면 대단한 그래서 분이. 이번에 이해찬 총리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이거 꼬리 자르기로 거기서 살해당한 거다라는 썰을 실제로 이게 중론이에요. 네, 실제로 그 윤어게인 세력에서는 실제로 살해당했다고 생각해요. 꼬리 자르기로. 근데 그게 그거 개표하는 거 다 보지 않아요? 봐요. 그래가지고 바꿔치길 다 수가 없을 텐데. 다 봐요. 봐요. 그리고 그 뭐 많이 말하는 게 형상 기억종인데 그때 선관위가 해명을 잘못한 건 맞는데 형상 기억종이라고. 그래서 그거 내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복구가 좀 잘 되는 재질이다 그런 느낌으로 맞아, 말을 맞아, 했을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민경욱이 그 종이 교수를 데려와가지고 민경욱이 믿는 사람을 데려와서 검증을 시켰는데 대부분에서 접힌 흔적이 맞아. 발견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민경욱이 갑자기 자기 데려온 사람인데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떻게 말해도 네 아니 이번 토론하자니까 전한길 뭐 저기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 전한길 씨만 신나가지고 이준석 의원하고 토론하겠다고 뭐 했다가 정작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전 의원이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왜냐면 본인들도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엔슈파도스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국힘이 얼마나 정치력이 없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누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일단은 화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그 국회 다 개판되고 나서 탄핵 처음에 그 투표할 때 국힘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집이 털렸는데 이걸 안 받아? 진짜? 너네 그 정도밖에 안 돼?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정치력이 실종돼서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정치력이 있으면 다시 내부 결속해서 그 정책 선거를 해야지. 정책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만 하면은 자꾸 막 이재명 잘못했어 이랬는데 뭐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잘한 건 잘했다. 코스피 5,800 훌륭하다. 니 잘했다. 근데 그거 네가 잘한 걸까? 삼성전자가 잘한 걸까? 약간 이렇게 좀 해주던가. 뭔가 막 약간 좀 논리는 없고 감정만 남은 사람들 같아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깔 수 있는 지금 당력이 안 남아 있긴 해요. 지금 내부 다툼하느라. 맞아. 그래서 약간 좀 보고 있으면 조금 진짜 엔슈파도스 같긴 해. 이상한 사람 스스로 무너져서. 스스로 저러고 막.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엔슈파우스의 역할을 하고 의도하진 않았다 생각해 나도. 그러니까. 의도는 안 했던 사람.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기죠. 저는 그거랑 연관돼서 의외로 그럼 이번 지선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하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2018년 그 참사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8년 때가 제가 알기로 그때 제주시장이 이제 제주도지사가 원희룡 무소속으로 된 거죠. 네. 그거 하고 대구, 경북 빼고 다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대 10몇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렇게 뭐가 되나? 아니 뭔가 약간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국민의힘이 지금 다들 대구시장만 나가고 있고. 저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래도 각 지역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를 떠나서 각 지역에 그래도 지역 정치. 평가가 좋은 사람들이 좀 있다. 뭐 예를 들어 서울시장 오세훈. 솔직히 저는 뭐 그 나경원 우리 학교 의원님이시긴 한데 학교 지역구 의원님이시긴 한데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 별 일이 없으면 아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부산도 뭐 마찬가지로 박형준 시장이 나오면 한 번 더 왜냐하면은 부산 경남이 그때 털렸잖아요 국힘이. 근데 그때 당시 미통당이었나? 어쨌든 털렸는데 그게 큰 이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김경수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 이제 오거돈 시장이 했잖아요. 김경수 시장 살짝 억울한 게 제가 알기로 도정 평가가 괜찮았어요. 색채를 빼고 실제 이제 그 경남도에서 일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이 합리적이다. 굉장히 일 잘했는데 그분은 감옥을 가버리셔가지고 추미애가 보냈죠. 예, 그 감옥을 가버리셔가지고 오거돈 시장은 뭐 성비위 문제니까 해서 한번 시민들은 한 번 찍어줬는데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안 찍는 경향이 좀 세진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제 생각에 이거 너무 노는데 어쨌든 그 정도 참사는 안 날 것 같다. 충북도 이제 조계경 씨가 나온다 해가지고 당내 입지는 안 좋은데 중도 확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충주맨의 역할로 이제 이미지를 많이 좋게도 했고 실제로 조계경 씨 논란 찾아보면 제가 이런 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 중에 실책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조기령 씨가 제가 알기로 실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지사도 충분히 도전할 때 할만하다라고 해서 베팅 사이트에서도 아마 조기령 1등일걸요, 충북지사. 그래서 그 정도 참사 안 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저는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김진태 그 도지사가 강원랜드 때문에 망했다고 강원랜드가 아니라 그 레고랜드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이후에 또 수습을 잘해서 도정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강원도가 그 최문순 지사가 이례적으로 좀 민주당에서 오래 하신 거지 원래 국힘세가 훨씬 강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선방할 수 있다. 지금처럼만 하면. 근데 이 여론조사 보니까 김진태는 거의 질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거의 한 10몇 % 차이 나서 여론조사 보니까. 아니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여조 부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저는 사실 정원호 구청장을 잘 몰라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그게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걸 보고 아니 이분은 그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박주민 의원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박주민 의원 대 오세훈 하면 왜 박주민이 지고 정원호 이분이 올라면 이기지라는 거 자체가 약간 의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누구야 지금 총리 이름 김민석? 김민석의 파일을 정원호가 가져가서 그러던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재명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어요 정원호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의 여론조사 싹 다 정원호로 가가지고 정원호 높게 나온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잘 보면 잘 모름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 보통 20% 이상입니다. 정원호 40, 오세훈 34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선거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죠. 그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조국 이렇게 나온 게 한 번 있는데 1등이 없음 모름이었어요. 저 봤어요. 그거 MBC 조사 아니에요? 없음 모름이 38%인가? 나경원 대 조국. 네, 나경원 대 조국. 그게 네. 조국이 나경원이 민주의원이랑 붙었을 때 시장 이기는 유일한 수가 조국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20 몇이 넘고 나경원이 30 몇인데 나머지가 30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좀 상황이 어지럽다. 엔추파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더 이제 말씀하실 거 없으면 이제 엔추파우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좀 더 쉬었다가 이제 2부 대통령 티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